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기본 작업 환경과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영상을 가져오고 음원 가져오고 저장을 해서 익스포트로 내보내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프리미어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뉴 프로젝트와 오픈 프로젝트 두 개가 있죠. 다른 프로그램들은 뉴 파일과 오픈 파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프리미어에서는 파일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동일하게 최근에 여러 번 파일들이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untitled라는 파일을 4일 전에 열어봤었죠. 그 전에 생성하거나 여러 번 파일이 있을 경우에 그런 파일들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파일을 열어볼 경우 해당 파일을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저장돼 있는 곳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이 리센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장된 위치가 프리미어로 열어봤을 때와 지금 다른 곳에 옮겨놨다면 열리지는 않겠죠.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만 열리게 됩니다. 자, 뉴 프로젝트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lect Media to Create New Project라고 나오죠. 새로운 파일을 열기 위한 미디어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프리미어에서 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기본 미디어 파일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튜토리얼에 Going Home Project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기본 미디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미디어 파일들은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미어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그런 파일들이 되겠죠. 연습할 때는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들 외에 내가 만든 파일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튜토리얼 파일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나온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면 이 두 개의 파일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저는 튜토리얼 파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나오고요. 경고창이 나오게 되는데, 자, 상단을 보세요.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C 드라이브에 유저의 본인 계정 안에, 도큐먼트 안에, 어도비 안에, 프리미어 프로 안에, 23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저장 경로가 되겠어요. 프리미어를 실행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경로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저는 프리샘플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프리미어에서 그 폴더로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누르시고요. Choose Location 하신 다음 바탕화면을 누르시고 지금 생성한 폴더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합니다. 그러면 경로가 바뀌었죠. 자,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시게 되면 내가 지정한 경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폴더 안을 보게 되면 untitled라고 하나 저장이 되어 있죠. 내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프리미어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무조건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됩니다. 워드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파일을 새로운 걸 열었을 때 내가 저장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장을 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꺼진다거나 하면 지금까지 한 작업이 모두 날아가게 되는데요. 프리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이브를 하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미디어를 선택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그 미디어가 들어오게 되고요. 타임라인에도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작업 환경을 보도록 할까요? 자, 상단에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이 여러 개가 열려 있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창들이 많아서 복잡해 하시는데
전혀 복잡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사진 또는 사운드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파일들이 전부 여기 있는 프로젝트라는 윈도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2개를 선택했었죠? 지금 2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들어온 그 미디어 파일을 보게 되면 영사기에 들어가는 필름 표시가 있고요. 파형 표시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영상 표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운드 표시가 되겠습니다. 즉, 이 미디어 파일에는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영상도 마찬가지죠.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아이콘 모양이 다르죠? 이것은 시퀀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미디어, 즉 영상, 사진, 사운드 이런 것들을 전부 소스라고 불러요. 이 소스 파일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윈도우에 얹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가 타임라인 윈도우죠. 자, 이 프로젝트 윈도우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퀀스는 조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재료들을 전부 가져와서 여기 있는 조리대에 얹어서 조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조리된 결과물이 바로 이 위에 있는 프로그램 윈도우에 보이게 됩니다.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작업하기 위한 소스를 가져온 다음 그 소스를 조리대에 얹어서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조리된 결과물이 프로그램 윈도우에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 윈도우를 보시면 시퀀스 01이라고 되어 있죠. 자,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다세대 주택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여러 개의 호수가 있죠. 지금 타임라인에 보이는 시퀀스 01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윈도우에 보면 여기도 시퀀스 01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각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1호집인데요. 자, 2호집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한 다음 뉴 아이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시퀀스라고 나오죠. 자, 시퀀스 할게요. 그러면 빈 집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퀀스 01, 여기도 시퀀스 01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구분이 되게끔 여기는 시퀀스 0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호집과 2호집 2개가 생기는 거죠. 즉 시퀀스 01이 있고요. 시퀀스 02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 아직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죠. 자, 이사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퀀스 02에서 작업을 하려면 또 여기 있는 소스를 들고 얹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2호집에도 새로운 가족이 이사가 온 거죠. 또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작업을 하실 때 여러 개의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죠. 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여러 개의 문서가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 01, 시퀀스 02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의 빈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임포트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폴더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폴더가 기본 폴더가 됩니다. 다른 폴더에 있는 소스를 가져오고자 할 때는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원하는 영상이라든지 사진, 사운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내가 가져올 소스는 처음에 만들어 놓은 폴더에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불러오도록 하세요. 자, 지금 이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프리미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죠. 자,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소스가 있을 경우 복사해서 작업 폴더 만든 곳에 넣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업하기 위한 폴더 안에 복사한 파일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마우스 우측 버튼 임포트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저장되어 있는 소스 파일 열기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죠. 소스를 불러올 때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불러오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해당 소스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얹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기본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에서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한 그 파일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은 prproj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영상은 확장자가 뭐라고 붙죠? mp4 파일이라고 붙죠. 뭐뭐뭐.mp4고요. 프리미어에서 저장한 파일은 .prproj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파일 형식이 prproj라고 되어 있죠.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속성 들어가면 mp4라고 나오죠. 자, 이 프로젝트 파일은 프리미어를 종료하고 나중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게 되면 프로젝트 윈도우에 내가 가져왔던 소스들, 그 다음 타임라인에 얹어 놓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진, 사운드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다른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장한 방식은 프리미어 파일이기 때문에 프리미어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프리미어는 작업하는 사람만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프리미어가 설치가 안 돼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mp4로 감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단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임포트가 아니고 익스포트로 들어갑니다. 이 익스포트에서 미디어로 들어가셔서 누구나 볼 수 있는 mp4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mp4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디에 저장될지도 나오죠. 자, 이 기본 위치는 전부 처음에 폴더를 만든 그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그냥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면 영상으로 저장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세이브는 프리미어에서 작업하기 위한 파일 저장이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익스포트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기본기가 없이 작업을 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없이 그냥 바로 컷 편집부터 배우시고 프로그램 이용법만 배우시는데요. 어떤 프리미어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이 기본은 꼭 익히시고 수업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기본 편집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를 시작하신 다음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소스들 외에 내가 원하는 소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프리미어를 시작하면 나오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기본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프로젝트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뉴 아이템 들어가시면 시퀀스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좀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시퀀스를 생성하지 않고 일단 내가 작업할 영상부터 가져옵니다. 프로젝트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임포트로 먼저 소스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프로젝트 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이 영상과 동일한 세팅 값으로 시퀀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작업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작업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설정을 일일이 다 해주셔야 돼요. 복잡합니다. 이게 제일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작업은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지죠. 여기 있는 사각형 박스가 타임라인에 얹혀있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얹혀있는 소스를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상 편집에 필요한 단어들은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프리미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전부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클립은 영상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영상기로 필름을 돌리듯이
이 필름이 여기에 얹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필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자 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플레이 헤드를 이용을 해서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플레이 헤드라고 불러요.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부분에 있는 영상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움직이시면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운드 소리가 나죠? 자, 사운드를 잠시 꺼보도록 할까요? 타임라인 창에 보시면 V1, V2, V3이라고 있고요. A1, A2, A3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굵은 선이 보이시죠? 이 굵은 선 기준으로 위쪽은 영상, 아래쪽은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에 보시면 M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뮤트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사운드가 잠시 꺼지게 돼요. 소리가 나지 않죠? 이 뮤트 버튼을 다시 눌러서 끄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겠죠. 자, 편집 작업을 할 때 사운드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시끄러우니까 이 뮤트 버튼을 켜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편집 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툴은 여기 있는 화살표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이 셀렉션 툴로 여기 있는 클립들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요. 자, 영상을 또 하나를 불러올까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 창, 빈 공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또 임포트로 다른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들어왔죠? 자, 이걸 또 들고 여기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플레이 되다가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클립과 이 클립은 지금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해당 클립을 선택하면 하얀색 박스가 나오죠. 자, 이게 선택됐다는 표시예요. 각각 따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우선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들을 축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머지가 보이지 않죠. 그때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슬라이드 좌측과 우측 끝에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잡고 줄이면 확대, 늘리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립 전체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선택 툴로 앞쪽 클립을 선택하고 뒤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움직이긴 하는데 문제가 뭐죠? 뒤쪽 클립이 잘리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앞쪽 클립을 들어다가 여기에 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죠? 저는 이 클립과 이 클립을 동시에 뒤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 툴로 빈 공간 클릭 드래그 하면 하얀색 사각형이 나오고요. 그 사각형에 걸치는 클립들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잘리는 부분 없이 그대로 이동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클립들이 여러 개가 얹혀 있거나 또는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움직여야 되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자, 그럴 때 선택하는 게 트랙 셀렉트 툴이 되겠습니다. 이 툴을 선택하면 내가 클릭한 클립 뒤쪽으로 모든 클립들이 다 선택됩니다. 여기 있는 V1, V2, V3를 트랙이라고 불러요. 이 각각의 트랙에 영상들이 얹혀 있을 경우 그 뒤쪽으로 전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뒤쪽을 전부 선택하면 들고 그대로 움직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축소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트랙 셀렉트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하면 선택하고 바로 이동이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트랙 셀렉트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 에디트 툴인데요. 자, 이 리플 에디트는 앞쪽 영상의 끝과 뒤쪽 영상의 사이에 마우스를 얹어 봅니다. 그러면 사각 괄호 옆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영상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전체 영상의 필름에서 여기를 가려주는 거죠. 자,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까지만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은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클릭 드래그해서 당기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하는 것이 여기 있는 리플 에디트 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리플 에디트 툴은 복잡한 영상을 편집할 때는 편리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영상 편집할 때는 많이 이용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셀렉트 툴로 경계선에 가져와서 여기서 잡고 움직이는 걸 이용하도록 하세요. 좀 더 실력이 쌓이면 이런 툴들을 다 이용하겠지만 프리미어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툴을 익혀두시면 오히려 헷갈리고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이 리플 에디트 툴은 셀렉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끝으로 가져가서 줄이거나 다시 느리거나 클릭해서 이동하고 그 다음 다시 느리고 줄이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쭉 늘렸는데요. 더 이상 안 늘어나네요. 자, 왜 그럴까요? 영상의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뒤로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찍지 않은 것까지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자, 영상은 사진과 다르게 길이가 있습니다. 2초짜리 영상이면 2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레이저 툴이 되겠어요. 자, 영상이 이렇게 가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서 잘라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를 해당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면도칼, 즉 레이저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타임라인에 가져오면 면도칼 모양이 보이죠. 자, 그리고 작은 점선이 보입니다. 이 작은 점선을 플레이 헤드 있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 면도칼을 들고 근처에 가면 하얀색으로 턱 하고 붙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지 않더라도 하얀색만 보이면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잘라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 툴 선택하시고요. 이 영상을 띄워주면 두 개의 영상이 떨어지게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영상만 남길 수가 있죠. 자, 이런 편집을 컷 편집이라고 부릅니다. 편집의 가장 기본이죠. 컷 편집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편집은 이 컷 편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찍을 때 앞부분 컷 편집으로 잘라주고 뒷부분 컷 편집으로 잘라주는 경우가 대다수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잘라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레이저 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또 뒷부분까지 가서 여기를 또 잘라줍니다. 그 다음 셀렉션 툴로 이 부분 선택하시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필요 없는 중간 부분을 지웠죠. 자, 이제 뒤쪽 선택해서 앞쪽에 딱 붙여주시면 이 영상이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겠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장면 하나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바뀌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편집의 가장 기본 컷 편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랙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중간에 있는 굵은 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영상이고 아래쪽이 사운드라고 했죠. 자, 지금 이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포함된 영상이죠. 프로젝트 윈도우에 보면 영상 필름 표시와 사운드 파형 표시가 같이 포함된 그런 영상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그러면 해당 영상을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얹게 되면 위쪽은 영상, 아래쪽은 사운드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돼요. 영상만 선택을 해도 아래쪽에 사운드도 같이 선택이 되죠.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필요한 영상이 또 있어요. 자, 이 경우 트랙을 이용을 해서 겹쳐서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얹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V1 트랙에 얹게 되면 아래쪽에 원래 있던 영상이 이렇게 덮어 써지게 되죠. 자, 나는 아래에 있는 영상은 그대로 있고 새로 가져오는 영상을 그 위에 얹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지금 있는 1번 트랙이 아니고요. 2번 트랙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사운드와 영상이 전부 1번 트랙을 벗어나서 2번 트랙에 얹히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영상만 선택해도 포함된 사운드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 보면 아래쪽 영상이 보이다가
위에 있는 영상으로 덮어서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책상에 그림을 하나 얹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그림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에 가려서 아래 그림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위에 얹는 이유는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아래 영상에서 위에 영상으로 투명하게 바뀐다든지 또는 이펙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겹쳐 보이게 한다든지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트랙 위에 계속 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번 트랙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론상 999개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얹어주면 자동적으로 4번 트랙이 생기게 되죠. 자, 필요 없는 영상은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얹어주고 위치를 바꿔주고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영상에 포함된 사운드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넣고 싶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영상들 나오다가 다른 영상들 보이면 땡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효과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기존 영상에 포함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운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은 아래쪽에 있는 오디오 트랙에 얹게 됩니다. 위쪽은 영상 트랙, 아래쪽은 오디오 트랙이죠. 자,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사운드를 가져와 볼까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사운드가 여러 개가 있네요. 자, 사운드를 하나 들고 와 볼게요.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영상이 보이지 않고 파형 표시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를 클릭 드래그해서 사운드 트랙 쪽에 얹으면 초록색 박스로 나오게 되죠. 사운드는 초록색, 영상은 파란색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배경음도 넣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운드와 영상을 전부 배치를 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운드가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소리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배경음악이 너무 커버리면 영상에 포함된 소리가 묻혀서 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운드 볼륨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사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시면 볼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을 해주게 돼요. 여기 영상도 마찬가지고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세부적인 조절은 전부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해주게 됩니다. 물론 선택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사운드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가면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벨 값을 낮춰주게 되면 사운드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직접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클릭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좀 줄였어요. 플레이 해볼까요? 자, 좀 작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볼륨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사운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영상도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오디오 부분에 볼륨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볼륨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편집을 해주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편집은 이 정도 편집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의 가장 기본적인 편집 툴과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완전히 숙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장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타임라인에 몇 가지 클립들을 얹어 놓은 상태인데요. 첫 번째가 커팅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커팅 장면 전환은 하나의 클립이 너무 지루하게 지속이 될 때 보는 사람이 식상해지죠. 그래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촬영하는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주제를 다른 부분으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줄거리 안에서 주제를 여러 곳으로 바꿀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장면 전환이 많이 돼야 될 경우에는 시청자가 시각적으로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그냥 넘기게 되죠. 자, 이런 게 커팅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페이드 인이라든지 페이드 아웃, 와이프, 디졸브, 펜 여러 가지 장면 전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전부 장면 전환 효과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장면 전환 효과는 프리미어의 이펙트 창을 보시게 되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죠. 이 비디오 트랜지션 안에 보면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장면 전환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클립에서 하나의 클립으로 장면을 전환을 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장면 전환을 너무 빈번하게 남발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필요 없는 부분에까지 너무 남발해서 이용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경우 부드럽게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장면이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니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장면 전환 효과를 주시면 부드럽게 넘길 수 있죠. 자,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클립에서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 효과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디졸브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장면 전환이죠. 크로스 디졸브는 정말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게 되는 그런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디졸브를 클릭 드래그해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얹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사각형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마우스에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빗금이 쳐진 박스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를 주게 되면 앞에 있는 클립과 뒤에 있는 클립이 겹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 클립에서 이 클립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앞쪽 클립이 서서히 투명해지면서 뒤쪽 클립이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뒤쪽 클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풍경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일 때나 또는 슬라이드쇼 영상 만들 때 많이 이용하는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효과가 디졸브 효과 중에 가장 기본 효과인 크로스 디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효과를 지울 거예요. 그럴 때는 효과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효과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딥 투 블랙이죠. 얹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앞에 장면이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 뒤에 장면이 올라오게 되죠. 이게 딥 투 블랙이고요. 딥 투 화이트는 앞에 클립이 밝아지면서 뒤에 클립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디졸브, 딥 투 블랙, 딥 투 화이트가 되겠죠. 딥 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상 장면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크로스 디졸브를 얹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주었을 때는 이 장면 전환 효과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 전환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좌측에 이펙트 컨트롤 창이 있고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장면 전환 효과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넓혀 볼게요. 자, 지금 클립이 두 개가 맞닿아 있는 상태죠. 자, 그때 중앙에 장면 전환 효과를 넣었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 효과하고 뒤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겹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의 길이는 정해져 있죠. 자, 영상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자, 하지만 경계 부분에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멈춰 있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뒷부분을 겹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원래 이 뒤쪽 클립이 겹쳐 있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장면 전환 효과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겹쳐 있죠. 앞 클립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뒤쪽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더 나와 있고 뒤쪽으로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는 서서히 투명해지고 아래는 서서히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영상의 원래 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뒤쪽 부분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 멈춰 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클립은 이 앞쪽이 멈춰 있는 상태로 오다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가 여기 장면 전환 효과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움직이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 윈도우에서도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면 전환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장면 전환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 서서히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빨리 적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장면 전환 효과의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듀레이션을 보면 1초 6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대략 1초 동안 앞쪽 클립에서 뒤쪽 클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짧아서 길이를 늘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듀레이션의 시간 단위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양옆에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자, 2초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자, 2초가 됐죠? 그러면 이 길이가 더 늘어났네요. 당연히 멈춰 있는 구간은 더 길어졌겠죠?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까요? 스페이스 누르면 플레이 버튼 누른 것과 동일하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도 플레이가 되고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를 눌러도 플레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 연출을 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A, B가 겹쳐 있죠. 자, 이것은 이 장면 전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A 클립에서 B 클립으로 변환된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Show Actual Sources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잡아먹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건 끄고 A, B로 확인을 하시는 게 프리미어에 부담을 덜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장면 전환을 적용을 했는데요. 자, 이걸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딥투 블랙을 줘볼까요? 자, 이때도 여기 있는 장면 전환 효과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장면 전환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아까하고 약간 다르죠. 클립의 위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아요. 자, 그런데 장면 전환 효과 설정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앞쪽 클립의 시작점과 뒤쪽 클립의 시작점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초 6프레임이죠. 자, 이걸 2초로 바꿔볼게요. 자, 시작 지점이 여기가 0인 상태고요. 끝나는 엔드 지점이 이쪽이죠. 100인 상태입니다. 0부터 100%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시작 지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시작 부분을 50%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되는 부분이 장면 전환 효과가 50% 적용된 상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 클립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부분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까만색부터 두 번째 클립이 쭉 올라오는 이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스타트와 엔드 부분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스타트는 0으로 잡고 엔드는 100으로 잡는 게 좋겠죠. 자, 지금 한 내용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자, 페이드 인 아웃은 거의 이 세 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줌이 되겠습니다. 자, 줌도 많이 이용하죠. 줌을 얹어 볼게요. 자, 줌의 경우는 앞쪽 클립이 확대가 되면서 뒤쪽 클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뭔가 강조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렇죠. 박진감이 있는 그런 연출할 때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 효과도 똑같이 스타트와 엔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죠. 지금 이 효과는 디졸브와는 다르게 확대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이 확대가 되네요. 자, 이곳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꼬마의 발 부분이 기준으로 확대가 되겠죠. 자,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클립에 확대되는 부분과 뒤 클립에 축소되는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쪽이 확대되고요.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겠죠. 효과들마다 약간씩 이런 설정이 다릅니다. 효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고 플레이만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고, 여기 있는 설정 부분도 몇 가지만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와이프죠. 하나의 영상이 밀려나가고 그 다음 영상이 밀려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전부 와이프라고 합니다. 자, 와이프도 굉장히 많이 있죠. 와이프 장면 전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 전환 효과를 넣으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현란한 거를 자주 주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분양 광고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짧은 영상에서 눈길을 끌어야 될 때는 모르겠지만, 긴 영상이라든지 잔잔한 그런 영상일 경우에는 이런 현란한 효과들은 많이 주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와이프부터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장면이 넘어갈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이 나왔죠. 지금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자, 이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하단에서 상단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면 전환을 연출할 수 있겠죠. 와이프에 있는 나머지 장면 전환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죠. 슬라이드는 와이프하고 비슷한데요. 주로 갈라지는 효과를 줄 때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스플릿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간이 갈라지면서 슬라이드 되죠. 자, 그러면서 다음 장면이 넘어가게 되죠. 자, 전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본 장면 전환일 겁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는 장면 전환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장면 전환 또 선택을 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또 다른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나머지는 전부 동일한데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스플릿 부분이 하나 더 생겼죠.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보더라고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무조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드라고 하면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하나만 제대로 익혀주시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적응하기가 훨씬 쉬운 게 이런 단어들이 전부 동일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도 값을 올려볼까요? 그러면 경계 부분이 두꺼워지죠? 그 다음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같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 컬러라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색을 다른 색으로 줄 수가 있겠고요. 리버스라고 나오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리버스 끄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디렉션은 지금 호리젠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버티컬 하면 위아래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아이리스인데요. 이 아이리스는 효과가 좀 현란하죠. 여기 있는 라운드로 한번 줘볼까요? 라운드 적용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장면이 전환되죠. 자, 이 경우도 장면 전환 선택을 해주시면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더와 보더 컬러 나오네요. 그 다음은 동그라미 포인트 나오죠. 자, 이건 뭐였죠? 기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지금 중앙으로부터 이 원이 커지면서 장면 전환이 되는데, 이 원을 옮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너에서 커지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놓으면 또 오른쪽 코너에서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보더 컬러, 보더 위드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안티 알리아싱 퀄리티라고 나오는데요. 이 안티 알리아싱은 직선으로 된 장면 전환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렇게 곡선 모양이 들어갈 경우에는 곡선 부분이 계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영상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fi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400%로 키워보겠습니다. 자, 계단이 보이죠? 너무 흐려 보이네요. 200%로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 경계 부분이 지글지글하게 보입니다. 직선이 아니고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계단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안티 알리아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죠. 로우, 미디움, 하이에 따라서 부드러운 정도 값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핏으로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약간 경계 부분이 뿌옇게 보이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로우로 바꿔주시면 어느 정도 선명함을 유지하면서 계단 현상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알리어싱은 경계선 부분의 부드러운 정도를 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장면 전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고요. 프리미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장면 전환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장면 전환들만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시면 좀 더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장면 전환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멋진 장면 전환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 전환, 트랜지션은 영상 편집의 기본이니까 어떤 식의 장면 전환이 있는지 한 번씩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이펙트 컨트롤 창의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프로젝트에 있는 소스 파일을 타임라인에 클립으로 얹어 놓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해당 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얹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펙트 컨트롤 창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프로젝트 창에서 소스 파일을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얹게 되면 선택을 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클립은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소스죠. 이 경우 이펙트 컨트롤 창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비디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모션과 오페시티 두 가지가 나오죠. 모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모션의 포지션과 스케일,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포지션은 현재 이 화면에서 영상이 얹혀져 있는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영상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의 기준점이 나와야 되겠죠. 현재 이 영상의 기준점은 이 영상의 한 중간인 640, 360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영상의 기준점은 화면 상단 좌측점이 기준점인데요. 여기서 앵커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640, 360으로 나오고 있죠. 기준점 좌표 00 위치에서 가로로 640, 세로로 360의 위치에 지금 앵커 포인트, 즉 중심점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중앙점 기준점이 보이게 되죠.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이 영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점을 기준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포지션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좌측 상단점 00의 좌표로부터 가로로 640, 세로로 360 위치에 현재 영상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포지션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지금 좌표 값이 이쪽으로 움직였죠? 포지션이 474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포지션은 뭔지, 화면 사이즈는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기에 작업하기 위한 책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죠. 자, 그 다음 현재 여기 있는 영상은 이 위에 얹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영상은 이 화면보다 클 수도 있고요. 이 화면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저장을 할 때 이 영상의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화면 사이즈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영상이 화면보다 클 경우에는 넘어가는 부분은 저장이 되지 않고 화면 안쪽만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비디오의 모션 부분에서 앵커 포인트라는 것은 영상의 기준점, 중심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포지션은 화면에서 이 영상의 기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이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쉽도록 화면은 좀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 이 위에 얹히는 영상은 작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의 기준점, 자, 여기죠? 자, 이게 바로 앵커 포인트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화면에서 이 영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여기 있는 포지션이 되겠어요. 자, 이 영상이 화면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죠? 즉, 이 상태에서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기준점, 이곳이죠? 좌표값 0, 0입니다. 자, 이 0, 0의 위치에서 여기 있는 기준점이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와 있느냐, 이것이 바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영상만 저장되는 게 아니죠. 어떤 게 저장된다고 했죠? 여기 있는 전체 화면이 저장된다고 했죠. 그러면 영상 외에 까만 이 부분은 어때요? 전부 그냥 까맣게 저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영상의 사이즈를 키워서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화면은 좀 작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위에 영상을 굉장히 큰 영상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영상 소스가 너무 커요. 그러면 결국은 보이는 부분은 요 정도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인코딩 한다고 하죠. mp4로 저장을 할 때 이 부분은 전부 잘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영상으로 저장되는 부분은 여기만 저장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면에 맞도록 사이즈를 축소를 해서 이 안에 채워줘야지만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화면과 영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작업하는 공간은 화면이 되겠고요. 그 위에 얹히는 소스는 영상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영상이 얹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fit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50%로 줄였습니다. 지금 사이즈를 줄인 게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것만 줄인 거지 실제 사이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좀 더 줄여볼까요? 원래 영상은 이렇게 큰 사이즈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화면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때 영상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화면 안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게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좌측으로 옮기면 축소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영상이 화면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기를 좀 키울게요. 50%로 키우고요. 75% 키웠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선이 좀 더 좁혀들었죠? 원래 가져온 영상을 축소를 해서 화면에 맞춰서 넣어준 겁니다. 자, 이게 스케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포지션 부분은 여기 있는 중앙 좌표가 화면의 기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죠? 자, 움직여 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 공간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은 작업 공간이 되겠고 그 위에 얹혀진 게 영상이에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화면의 중간에 가져오면 이렇게 전체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포지션, 즉 소스 영상의 위치를 화면상에서 어디로 놓을지를 포지션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로테이션이죠. 여기 있는 각도 부분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영상을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전부 클릭해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죠. 자, 지금은 클릭해서 이렇게 영상을 움직일 수가 있었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클릭해서 움직여도 안 움직여져요. 그 이유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 비디오에 있는 모션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됐다는 표시가 나오면 비로소 해당 클립의 조절점, 위치점들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보이게 되면 직접 영상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수치값으로 입력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작업하실 때는 여기는 모션 클릭하시고 잡고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니폼 스케일을 끄게 되면 가로 세로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이 찌그러질 수가 있죠.
되도록이면 이 유니폼 스케일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오페시티라고 나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오페시티라고 나오면 무조건 불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불투명도 100%입니다.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상이 다 보이지만 불투명도를 낮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투명도가 먹죠. 그러면 이 영상이 투명해져서 아래쪽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요. 검은색 빈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졌는데요. 자, 이 아래에 영상을 하나 얹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밑에다가 하나 얹어 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위에 얹혀 있는 이 소스 영상 아래에 지금 가져와서 얹은 다른 영상이 비치게 되죠. 오페시티 값을 조절을 해볼까요? 자, 클립을 선택을 우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페시티 값을 높여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보이는 상태에서 점점 투명하게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트랙을 추가하는 것은 이런 효과 줄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페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이번에는 오디오라고 나와요. 이 오디오는 사운드에 관련된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레벨 값을 조절해서 소리를 작게 하거나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낮춰볼게요. 쭉 낮춰보면 거의 안 나죠? 그러다가 소리를 올리면 커지죠? 예,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경음악 같은 걸 넣을 경우에 원본 영상에 있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배경음악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원본 소리는 낮추고 배경음악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도 여기 있는 오디오에서 볼륨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 컨트롤은 선택한 클립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클립에 대해서 조절을 할 때는 또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해주셔야 그 클립의 이펙트 컨트롤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펙트 컨트롤 창 조절할 때는 반드시 해당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펙트 컨트롤 창 옆에 보시게 되면 클립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해당 클립에 대한 길이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위에 거 선택하면 또 위에 클립만 나오게 되고요. 아래 클립 선택하면 아래 클립만 나오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클립을 볼 수는 없고요. 선택한 클립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운드 클립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창 사이즈를 좀 더 조절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임포트 한 다음 사운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가 들어왔죠? 다시 원래대로 창을 조절을 할게요. 그 다음 사운드를 타임라인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얹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배경음이 너무 커서 영상에 있는 사운드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배경음 선택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사운드에 대한 조절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레벨 값을 조절을 해서 크기를 줄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하면 자, 소리가 더 줄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사운드가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클립의 사운드 파형을 보시게 되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스테레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만 나와 있으면 모노죠. 스피커 양쪽에서 동시에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은 모노가 되겠고요. 양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스테레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어폰이나 헤드폰 끼시고 음악을 들으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른 음이 나옵니다. 그건 스테레오죠. 자, 그런데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모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모노와 스테레오의 차이인데요. 자, 이때 왼쪽과 오른쪽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의 오디오 부분에 채널 볼륨을 보시게 되면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따로 조절이 돼요. 이렇게 되면 왼쪽 소리는 더 크고 오른쪽 소리는 작게 되겠죠. 임의로 이런 소리를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 따로 조절하지 않을 거면 위에 있는 볼륨의 레벨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과 오른쪽 소리를 다르게 주려면 채널 볼륨에 있는 레프트와 라이트 값을 조절을 해서
볼륨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하는 타임라인의 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들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에서 글씨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타임라인 윈도우 좌측에 보시면 T라는 타입 툴이 보이게 되죠. 이 타입 툴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T라고 보이는 툴은 무조건 타입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타입 툴 선택하시고 영상 위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빨간색 박스가 잠시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게 돼요. 이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아무리 입력을 해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커서를 해당 위치에 가져가면 빨간색 박스가 나오고요. 그 부분에 클릭을 해서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데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좌측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그래픽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박스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습니다. 이 입력하는 방법은 워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엔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한영키 이용을 해서 한글과 영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한 서체라든지 사이즈 같은 것들을 여기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굴림체인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서체가 나오죠. 자, 나눔 고딕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볼드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굵어졌죠?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키웠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보시면 전부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영상에 텍스트가 얹혀서 구별이 잘 안 가서 설정하시기 헷갈리실 경우 여기 있는 타임라인 윈도우에서 눈 모양을 꺼주시면 해당 트랙만 잠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상을 눈을 꺼서 잠시 가려주면 글씨만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작업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렬은 여기 있는 정렬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좌측 정렬이 있죠? 자, 중앙 정렬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왼쪽으로 밀려났네요.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툴 팔레트에서 셀렉션 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간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자간을 넓혀주게 되면 이렇게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을 넓거나 좁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줄과 줄 사이 간격도 조절이 가능하죠. 줄 간격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줄 사이 간격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얹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글씨가 너무 얇으네요. 좀 굵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드체, 그 다음 이태릭체. 자, 두 가지로 글씨를 변형을 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영문으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좀 더 써볼까요? 다시 툴 팔레트에서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치고 IB96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긁어주고요. 대소문자 버튼을 이용을 해서 대문자로 바꾸거나 또는 소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위첨자, 아래첨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곱 같은 거를 표시를 할 때 이용을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명 뒤에 C라고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선택한 다음 위첨자로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래첨자는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드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그대로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이 있죠. 자, 내부색을 넣어주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컬러를 바꾸면 컬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바뀌지 않죠. 자, 지금 커서가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서로
긁은 부분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이렇게 긁고 이 부분에 fill 컬러를 빨간색을 주게 되면 클릭 드래그해서 긁은 부분에만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툴 팔레트에서 셀렉션 툴로 글씨를 넣는 박스 자체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 여기 있는 fill 컬러를 바꿔주게 되면 OK 합니다. 전체가 바뀌게 되죠. 자, 차이점 아시겠죠? 타입 툴로 원하는 구간만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바꾸는 것은 그 부분만 바뀌게 되지만 툴 팔레트에서 선택 툴로 텍스트가 써있는 박스 자체를 선택한 다음 바꾸게 되면 전체가 바뀌게 되죠. 자, 이것은 여기 있는 서체라든지 정렬 그 외에 글씨에 대한 모든 조절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있네요. 자, 여기 원래 스트로크가 안 들어가 있는 글씨인데 이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글씨에 테두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글씨에 스트로크가 들어가죠. 자,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까요? 조금 더 키웠습니다. 글씨 테두리에 이렇게 스트로크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할 수 있죠. 배경 컬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선택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OK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이 되죠. 자, 이 백그라운드는 기준이 뭐예요? 텍스트 박스 크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백그라운드 컬러에 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불투명도를 완전히 올리게 되면 원래 컬러가 나오게 되겠지만 낮추게 되면 투명 효과가 적용이 돼서 연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때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키시면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이용을 해서 박스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섀도우도 적용이 되죠. 그림자 효과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섀도우 주시면 뒤쪽에 그림자가 생겨서 글씨를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때도 배경을 넣어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죠. 섀도우를 좀 더 낮춰줘 볼까요? 자, 배경 컬러를 투명도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서 선택 툴로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시게 되면 그래픽 부분에 텍스트라고 나와 있죠. 이 텍스트에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이 나오는데요. 그 소스 텍스트 부분 아래에 보시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에 들어가시면 포지션과 스케일이 있죠. 자, 이 포지션과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글씨가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때는 일단 기본적인 전체의 길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영상이 시작될 때 이 텍스트가 바깥에 있다가 영상이 1초 정도 지난 다음부터 글씨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2초 동안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2초 동안 머물다가 다시 2초 동안 나갈 거예요. 자, 2초 동안 들어와서 2초 동안 머물고 2초 동안 나가는 거죠. 총 6초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 길이는 5초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애니메이션 길이는 6초였죠.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오지 않고 1초 기다렸다가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7초가 되겠죠. 자, 여기가 7초죠. 자, 타임라인에서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에 선택 툴을 선택하고 타임라인에 있는 텍스트 박스 우측 끝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구부러진 화살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늘려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늘려요? 우리가 목표한 7초까지 늘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텍스트는 7초 길이가 됐습니다. 자, 텍스트는 이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이유가 길이가 없죠. 10초 길이의 텍스트는 10초 동안 보이는 것이고요. 20초짜리 텍스트는 20초 동안 보이는 거죠. 영상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1초 동안 일단 시간이 지나도록 할게요. 쭉 움직이시면 여기에 1초라고 나오죠. 00, 00, 01, 00이라고 나오죠. 제일 우측 끝이 프레임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초, 그 다음 분, 그 다음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의 단위가 되겠어요. 자, 지금 0초부터 1초까지는 이 텍스트가 어디 있어야 되죠? 바깥에 있어야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바깥으로 빼줍니다. 자, 그 다음 1초부터 이 텍스트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줍니다. 움직임이 시작되는 부분, 움직임이 끝나는 부분, 움직임이 변하는 부분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움직임은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 부분에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자, 포지션 앞쪽에 보면 스톱워치 모양이 보이죠? 이것을 토글 애니메이션 키라고 부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표시가 하나 나와요. 자, 이 표시가 나오면 프리미어에서는 이 위치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움직임을 줘야 할지 프리미어는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주는지 프리미어에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치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또 키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초 동안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1초에서 2초가 지나니까 3초가 되겠죠? 자, 3초까지 왔습니다. 3초에는 이 텍스트가 어디 있어야 되죠? 중앙에 있어야 되죠? 드래그해서요, 안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뭐가 생겨요? 선이 나옵니다. 이 경로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알아서 프리미어가 그 경로대로 텍스트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아주 간편하게 애니메이션을 시켜줄 수 있죠. 자, 지금 3초까지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어디까지 멈춰 있어야 돼요? 5초까지 멈춰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되는 지점마다 말뚝을 박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를 프리미어가 알아서 메꿔주는 겁니다. 자, 이제 플레이 헤드를 5초로 가져갑니다. 자, 5초 왔네요. 자, 이제 5초에는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바깥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왔죠? 자, 5초 동안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가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죠? 자, 그러면 키프레임을 어떻게 생성해 줍니까? 여기 있는 포지션에서 이 부분에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키프레임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누르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Add 키프레임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깁니다. 즉, 처음에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1초까지 계속 바깥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죠. 2초 뒤에 이 위치까지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다 움직였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2초 뒤에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앞뒤로 변환이 된다고 그랬죠? 자,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7초까지 움직이는 거죠. 7초까지 이 텍스트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간 부분은 알아서 프리미어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들어왔다가 2초 멈췄다가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좀 더 고급 과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펙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을 시킬 때 이 애니메이션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